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공에 대해서 온 정찬대입니다. 제가 이 강주중앙포로수용소는 비전향장 기수 선생님들을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집이 강주인데, 본가가 강주인데 이 중앙포로수용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썼었고 그 이후에 또 학술지 논문으로도 썼었는데 어떻게 또 순천에서 그 논문을 좀 보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또 토요 역사 강좌 또 강사로 좀 초청을 해주셨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뭐 강연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그 빨치산에 대해서 조금 내용들을 좀 뜻깊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군 토벌작전과 빨치산인데요. 그러니까 강주에 중앙포로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48,000명 정도가 수용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 48,000명의 빨치산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내용을 보려면 토벌작전을 같이 봐야 돼요. 군 토벌작전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입산자들이 빨치산 포로로 분류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최초 이제 작전지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강주 중앙포로수용소로 최종 집결되는 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군 토벌작전을 같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 PPT를 좀 준비를 했고요. 먼저 빨치산의 정의인데요. 빨치산은 이제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무장 유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북한 정규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다만 이제 강주 중앙포로수용소는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낙동강에서 이제 패퇴해가지고 이북으로 이제 후퇴하는 과정에서 그 입산하시는 그 정규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빨치산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리산 토벌작전 그리고 호남 토벌작전에서 생포됐던 분들은 순수하게 지방 자액이나 빨치산뿐만 아니라 북한 그 정규군들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게릴라, 파르티잔 뭐 이런 걸로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빨치산, 무장대, 야산대 그리고 산사람이라는 지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그 이전 무장대를 굿발, 그러니까 굿발치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후 무장대는 신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제 굿발, 그 이후에 이제 신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굿발이 형성되게 된 그 과정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948년의 국내 상황입니다. 48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주 4.3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해 이제 10월에 여순 사건이 있었고 여순 사건에 이제 그 이제 14년대 반란군하고 이제 지방 그 주민들이 뭐 단선 단정을 이제 반대하고 그리고 여수 14년대는 제주 4.3의 진압을 거부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지역민들과 합세를 하면서 같이 이제 봉기의 성격으로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입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군경과 대치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굿빨치산들이 형성이 돼요. 사실 굿빨치산은 그 이전에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1946년에 그 하순탄강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순탄강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쟁의 사건이에요. 근데 많이 이제 그 사건명은 알려졌는데 연구는 많이 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항미소년 유격대라고 우리 이제 조정래 소설가의 태백산막에도 나오는 그 항미소년 유격대가 있는데 그런 류의 게릴라군들이 다 이제 빨치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순 사건은 특히나 그 빨치산 굿발이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이제 여수 순천에 계엄령이 발동이 되고 11월 17일에 제주 지역 계엄령이 발동이 되는데 제주 4.3이 이제 4.3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계엄령이 발동이 되진 않았었어요.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월 22일에 이제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이 발동이 되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여순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간이 아니고 군에서의 반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그 고립된 섬이 아니고 또 육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최초의 그 군 반란 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그 정권의 정통성을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14년대 반란 사건 이후에 강주 4연대나 대구 6년대 그리고 마산 15년대에서도 연쇄 반란 사건이 나요. 물론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여순 사건을 굉장히 그 강력하게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계엄령이 처음으로 발동이 되는데, 계엄령은 49년 11월 달에 처음 계엄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이전에 발동했던 계엄령들은 사실 다 위법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국가보안법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그렇게 그 굉장히 인권과 사상을 탄압했던 그런 법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1949년 상황을 조금 보시게 되면 여순 사건이 나고 이제 1월에 이제 여순 사건 나고 난 다음에 10월부터 숙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숙군 작업이 1월 10일 날 완료됐을 때 410명이 사형이 되고 563명이 무기 이제 선고를 받고, 그리고 49년 한 해 동안에 11만 8천 명이 검거되고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49년 9월 10월 달에 132개 정당 및 사회단체가 해산이 되고, 그 정도로 이제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강범위하게 민간에도 적용이 됐었고, 그랬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쟁 이전의 군 토벌작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전쟁의 그런 민간인 학살,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그런 군 토벌작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아시는데, 한국전쟁 이전에도 그렇게 거기에 버금가는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 군 토벌작전이 있었냐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순 사건 이후에 그 48년, 49년 뿐만 아니라 50년까지도 계속 그런 군 토벌작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군본부가 1949년 1월에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하고 호남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를 해서 작전지역은 이제 빨치산을 석탄작전을 폈었고, 그리고 49년 5월에 이제 두 개 사령부가 해체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무장대 활동이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9월 28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재설치돼서 이듬해 3월까지 동계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백선엽이 당시 이제 정보국장이었는데 정보국장을 사임을 하고 5사단장을 자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지역 토벌작전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뭐 오익경이나 뭐 유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토벌 부대의 주 지휘관으로서 이제 토벌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초 전시 사항인데요. 전쟁 발발 초에 이제 북한 인민군이 빠르게 이제 그 각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 함락되고 그 다음에 대전 그리고 이제 강주 이렇게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인민군 4사단은 50년 7월 18일 유성을 점령을 하고 3사단 7월 16일 대전 북방 대평리를 거쳐서 대전 외곽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대전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인민군 6사단은 7월 5일 오산, 그리고 7월 7일 천안, 그리고 7월 중순에 이제 대천을 넘으면서 번산에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7월 19일 날 전라도 1위 방어선을 무너지면서 전주, 거창, 순창까지 이제 도미노처럼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7월 20일 전주에 입성한 뒤 이제 김제 정업 순창 방면으로 전진을 했고, 그렇게 이제 파죽지세로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냐? 물론 육군본부에서도 이제 부대들이 이제 전진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하게 되고 계속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궁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 제가 이제 피난민 1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쟁 발발하고 이 사람은 이제 바로 이제 몇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7일 날 서울을 비운 채 이제 서둘러 후퇴를 했었고, 이 양반이 이제 대구까지 먼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멀리 왔다는 이제 그 진원에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거든요. 6월 27일 날 대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녹음 방송을 이제 송출을 하잖아요, 서울에다가. 그래서 인민군이 와도 우리 유엔군이 싸우기로 했으니까 안전하다, 서울에 남아달라, 뭐 이런 그런 그 녹음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의 그 초기 행적이 굉장히 많은 의심과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7월 1일 날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전을 탈출을 해요.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듯이 아직 7월 1일이면은 대전은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서둘러 이제 이승만이 이제 수영원에 데리고 이제 후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가는 루트가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1위로 가요. 익산으로 이제 차편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목포로 가고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궁금증이나 의문점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일본 망명설 이런 얘기들이 뭐 들렸었는데 그런 것들과 개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미 대사 이제 주한 미국 대사 무초가 미 국무부에 타전한 전문을 보게 되면 그 일본 망명설에 대한 조금 언급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를 하는 거죠. 피난민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서울에 많은 시민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9.28 수복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PPT에는 이제 제가 자료 정리는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군 토벌작전하고 빨치산에 대한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9.28 수복되고 난 다음에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 때 이제 도강파하고 잔류파하고 나눠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피난해가지고 내려갔던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탄압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는 그 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전 초기 정부 조치인데 6월 25일 날 이제 전국 요시철인 단속 및 형무소 경비의건 그리고 비상사태 번지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그리고 이 특별조치령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게 이제 6월 28일 날 내려진 건데 이건 이제 소급해가지고 6월 25일 날 전쟁 발발 그 3일 전으로 소급을 해가지고 법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사형 선고가 가능해졌고 그리고 단독 판사에 의한 단심제를 허용을 하고 증거 설명의 생략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특별 조치령이었죠. 그러면 이제 6월 29일 불순문자 구속의 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사실 이 관련 법령들은 보도연맹 학살 사건하고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보면은 이제 뭐 요시철한 단속이 형무소 경비의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연맹원들을 뭐 예비 검속시켜서 집단 학살하고 뭐 그리고 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거기 이제 자익 수용수들을 뭐 학살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그 법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9.28 서울수복 후에 이제 지방 자익 활동의 변화인데요. 1950년 이제 9.28 서울수복 후에 북으로 가는 테러가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자익 및 낙동강전투의 패잔병들은 서둘러 이제 입산해서 이제 무장 유격들을 끌게 되는데 이제 전남도당하고 전북도당 그리고 경남도당이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51년 중반 이후에 이제 38선이 38선을 중심으로 이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후방 교란을 위한 빨치산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전방에서 전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후방의 치안 공백은 굉장히 그런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로서는 당연히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감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50년 10월에 국군 제11사단 그리고 1951년 4월에 국군 8사단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이제 백야사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군 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근데 물론 성과는 있었어요. 성과는 있었는데, 다만 이제 무리한 토벌작전이 문제였죠. 보니까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이들이 이제 입산자라는 이유만으로 빨치산 포로로 분류돼서 이제 직결 채용되거나 그리고 이제 강주 중앙 포로수용소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조선노동당 전남도당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빨치산 보면 이제 전남도당하고 전북도당이 특히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 전남도당은 이제 총 6개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주지구, 노룡지구, 유치지구, 불갑산지구, 모우산지구, 백운산지구 뭐 이렇게 쭉 있었고, 이것은 빨치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려다 보니까 이 도당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PPT에 넣었습니다. 원래 이제 합법 시기가 어떤 거냐면 9.28 수복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6월 말부터 이제 7월, 8월 달은 두 시기에는 인민군 점령 시기잖아요. 이 기간을
그쪽 자익 쪽에서는 이제 합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합법식에 이제 전남 도당은 원래 이제 강주에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 나고 9.18 수복이 나면서 점점 이제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사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순 백아산으로, 결국에는 이제 백아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전, 그러니까 그 군 토벌 작전을 하는 그 군경하고 이제 대치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게릴라전을 펴게 됩니다. 전북도당인데요. 전북도당은 이제 크게 세 지구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문산의 남부지구, 해문산의 남부지구는 이제 여기가 전북도당 사령부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구, 그리고 완주군 동상면에 있던 북부지구, 이 세 개 지구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전북도당도 합법시기에는 전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입산하게 되면서 그 해문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주, 완산 이쪽하고는 이제 그 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완산 쪽에 북부지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도당에 보면은 사령부가 있고, 여기 보면 조직부, 후방부, 여맹부, 문화부, 뭐 군사부, 통신부, 피복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산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만큼의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방아소도 있었고, 쌀도 쪘었고, 뭐 굉장히 뭐 학교도 있었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하병단에 보면 기포병단, 독수리, 카투사, 벼락, 뭐 탱크, 병계병단이 있는데, 각 이제 지역에 이제 주둔을 해서 군경하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중대에는 전북 14개 이제 유격대가 있어가지고 그 전투를 같이 펼치게 됩니다. 후방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 사건인데요. 앞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군 토벌 작전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는데, 무리한 토벌 작전을 피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당연히 희생을 많이 당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민간인들이 그 군 토벌 과정에서 학살이 되는데, 이 호남회 같은 경우는 부역 혐의자 학살 사건하고 후방 토벌 과정에서 학살 사건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마을을 이제 그 토벌하는 과정에서 부역자로 몰아가지고 총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후방 토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봤었고요. 보시면 이제 이승만 정부는 영호남 후방 치안 확보를 위해서 50년과 51년에 이제 군 토벌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50년 10월부터 51년 4월까지 11사단, 그리고 그 이후에 8사단, 그리고 뭐 백여사 작전이 피게 되는데, 국군 제8사단은 이제 51년 4월에 작전에 인계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전에 11사단에 의한 거창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창 사건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고, 국회에서 그게 이제 뭐 논란이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제 적의가 되니까 그 군 작전부대를 이제 교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11사단이 원래 이제 처음부터 후방 토벌 작전을 맡았었는데, 그 거창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51년 4월에 그 8사단으로 작전이 이제 작전권이 이제 부여받아가지고 그 작전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방 토벌 과정에서의 그런 군 작전은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대대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그리고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들이 이제 설치가 돼가지고 빨치산 토벌 작전에 이제 전념하도록 그렇게 임무가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은 그 빨치산 포로가 양상된, 그러니까 그 11사단에 의한 그런 토벌 작전은 그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직접적으로 학살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물론 지리산 토벌 작전에도 굉장히 많은 수가 희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잡혔던 사람들은 빨치산 포로로 분류돼가지고 이제 강주로 이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강주 중앙포로 수용소가 이제 빨치산 포로의 집결 수용소인데, 그게 만들어진 시기가 1951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 6월 달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이제 11사단은 작전이 끝났었고, 그리고 이제 8사단으로 작전이 인계되면서, 이제 후방의 그런 치안 확보를 위해서 이제 토벌 작전을 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빨치산 포로가 굉장히 많은 수가 양산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중앙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그
그 51년 12월부터 3월까지 이제 백여사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지리산 대토벌 작전은 일명 이제 지잡기 작전이라고 불립니다. 4개도 9개 군, 그리고 지리산 인근의 20만 주민에 대한 대규모 작전이었고, 특히 이제 2개 사단이 이제 수도 사단하고 8사단이 여기 이제 작전에 투입이 돼서 그 토벌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11사단 창설과 외야부대의 주요 작전지인데요. 11사단은 3개의 연대가 주 지역에서 작전을 펴게 됩니다. 20연대, 13년대, 9연대가 예하부대로 있었는데, 20연대는 강주 전남 지역을 이제 전담을 했었고, 그리고 13년대는 전북 지역에서 이제 토벌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연대는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9연대의 그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9연대에 의한 그 학살 사건이었고, 최덕신이 이제 11사단장입니다. 이제 11사단에 의한 그 군 토벌 작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얘기를 할 때 그 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명 그 들판에 있는 것들을 다 치운다는 의미의 견벽청야 작전인데, 굉장히 이제 마을을 완전히 소개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 마을을 완전히 비우는, 그래서 이제 그 민가나 이런 것들을 뭐 소각시키고 식량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펴게 됩니다. 완전히 초토화 작전을 펴게 되는 건데, 이런 11사단의 악명 높은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뭐 한평 사건, 그리고 거창 사건, 그리고 산천 함양 사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1사단에 의한 그 민간인 학살을 얘기를 할 때 사실 미군의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사단의 이 군 토벌 작전도 4개의 단계로 작전이 펴게 되는데, 2단계에서 이제 그 견벽청야 작전이 이제 입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전이 펴게 되는데, 이미 이때는 미군의 작전권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11사단에 대한 그런 군 토벌 작전, 민간인 학살을 얘기를 할 때 미군의 역할, 미군의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PPT의 내용을 좀 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 최덕신의 견벽청야 작전은 미군의 초토화 정책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 8군 사령관 워커가 이제 중공군 참전 직후인 11월 이른바 초토화 정책을 하다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11사단의 토벌 작전도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이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육군본부 직속이었던 원래 12사단은 10월 달에 미 구군단의 작전권이 인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최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최덕신이 이제 뭐 정전회담 때 한국 대표로 지냈고, 유엔 총회 한국 대표로 지내고, 이제 육군 중장으로 입편한 데에는 베트남 공사도 지내고, 뭐 외무부 장관 뭐 이렇게 요직을 이제 거치고 64년에 이제 소독대사를 역임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박정희하고의 불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월북을 해요. 월북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데, 원래 이제 이 최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의 아버지부터 이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최덕신 장군의 아버지가 이제 의산 최동호 선생인데, 이분이 이제 임정 때 법무부 장관,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당시로는 이제 법무부장인데, 법무부장을 지냈던 굉장히 혁혁한 임정에서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었고, 이분이 그 김일성하고의 그런 추억이 또 있어요. 의산 선생이. 근데 의산 선생이 나중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그 뭐 북한에도 갔었고, 그러니까 남북 협상 뭐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최덕신, 그러니까 이게 의산 선생을 북으로 모시고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은혜를 받은 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최동호 선생이 이제 그걸 뭐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전쟁기에 그 합법 시기죠. 그 자익 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합법 시기에 의산 선생을 모시고 가는 모시기 작전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갔는데, 의산 선생은
만주에 이제 그 하성우숙을 설립을 하고 교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성우숙에 김일성이가 수학하러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김영직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김일성 집안은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영직이 사망하고 자기 이제 부친의 그런 친분 있는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최동호가 이제 있는 하성우숙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최덕신도 김일성하고 비슷한 또래였었어요. 근데 최덕신은 고아원에 보내줬었어요. 자기 아들을. 옛날에 그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그 가정에 대해서는 거의 뭐 그거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자녀들은 고아원에 보내거나 뭐 그러고 본인은 이제 그렇게 독립운동에 투쟁을 하고 이제 한 몸 바쳐 헌신을 하잖아요. 의산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 하성우숙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하고의 비슷한 또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뻐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김일성이 이제 하성우숙을 떠날 때 그 스승님 어깨에 그 수북히 쌓인 흰 눈을 자기가 잊지 못한다고 나중에 해고도 하고 해요. 그리고 그 의산 선생의 이제 그 집에서 먹었던 시래기국의 그 밥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의산 선생한테 그런 그 저기가 남다른 은혜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의산 선생도 북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던 거고 최덕신도 그 아버지와의 그런 것 때문에 최덕신도 이제 나중에 이제 북으로 가는데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북에서도 이제 어떤 요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최덕신의 아들도 월북을 하잖아요. 뭐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대가 다 월북을 그런. 그러니까 의산 선생은 자진 월북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이제 월북하고 납북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뭐 납북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최덕신 아들은 이제 자진 월북을 했던 거고, 의산 선생은 이제 납북의 형태를 띄었던 거죠. 조금 이제 다른 형태긴 한데 어쨌든 3대가 다 북한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48년 의산이 이제 백범관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평양에 갔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김일성이가 의산 선생을 계속 잡았었어요. 북한에 남아달라고. 근데 이제 당연히 거부를 했고 뭐 그런. 여기 보면 최덕신이 1914년 그리고 김일성이 1912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2살 차이니까 거의 자기 아들하고 비슷한 또래였으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자기 아들은 고아원에 맡겨져 있는데. 제가 최덕신을 얘기하면서 약간 좀 빗나갔는데 이제 11사단에 의한 군 토벌작전을 설명을 할 건데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강주가 아니라 전남하고 전북 지역, 아까 얘기했던 경상도 지역 이쪽에서 이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PPT에는 이제 전북 지역을 좀 넣었는데 임실에 이제 폐강굴 분화 사건인데 51년 3월에 있었던 그 폐강굴 분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군경 토벌작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뭐 자에게 어떤 성향이 있어서 아니면 뭐 그런 반정부적인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이 너무 대대적으로 그 핍박을 하고 토벌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죽이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주민들이 입산을 하게 되고 폐강굴 이런 굴에 이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가족 중에 자기 자식이라든가 자기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산을 한 경우에는 대살이라고 해가지고 가족 중에 또 피해를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입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피해들이 이제 양상이 되는 건데 임실의 이제 폐강굴에도 한 700여 명이 그러니까 이 700여 명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갔었죠. 폐강굴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군경이 와가지고 연기로 그 동굴 입구에서 이제 연기를 피워가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질식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경찰 주소로 이제 끌려가는데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총살이 됐고 딱 한 분만 사셨어요.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임실 호국원에 있는 그런 그 폐강굴 입구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진을 좀 넣었는데, 이게 이제 그 폐강굴 관련된 사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계신 안경 쓰신 분, 이분은 이제 나중에 입산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이제 그 폐강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3번인가를 갔다 왔었어요. 폐강굴 안에 들어갔다 오신 분이세요. 자기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강주 중앙포로수용소까지 가셔요.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재판받고 나중에 풀려나는데, 그 분이고, 밑에 있는 분은 폐강굴 분화작전 때 직접 불을 피웠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고추대나 솔가지 같은 것들을 이제 긁고 와가지고 굴 앞에서 이제 연기를 피워서 이제 지시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생 솔가지 같은 걸 태우니까 얼마나 이렇게 연기가, 매캐한 연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이때 직접 불을 피웠던 사람들은 그 우익 청년단들이 직접 불을 피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나 군인들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했던 거고, 이분의 가족도 폐강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 가족이 폐강굴 안에 있는 걸 알면서도 무서우니까 지시를 내리니까 이제 폐강굴 앞에서 자기가 연기를 직접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숨이 막히니까 이 동굴로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집중 사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중 사격을 해가지고 동굴 입구가 막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쭉 맞아서 쓰러지면은 다시 끌어내고, 또 나오면은 또 다 저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동굴 입구가 차면은 또 끌어내가지고 또 나오는 사람, 뭐 이런 식의 그런 민간인 학살들이 좀 자행이 됐던 그런 큰 사건입니다. 남원 대강면 강성마을 학살 사건인데요. 이것도 이제 11사단의 그 예하 부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도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차 공격대대가 이제 마을 토벌 작전을 하면서 주민들을 이제 학살을 하는데, 그 이제 마을 사람들이 분류를 해요. 여기 이제 뭐 젊은 청년들, 그리고 이제 부녀자들, 아이들 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데, 젊은 청년들은 이제 그 일본도로 이제 목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대나무 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젊은 청년들, 마을 청년들을 일로 끌고 가서 무릎을 끌린 다음에 이제 일본도로 목을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이제 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한테 여기 이 지금 저 흑백 사진, 이분이 그때 당시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목을 베인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목을 이렇게 베고 몸을 끄집고 화장실 분뇨통에 들어가요. 화장실, 그 옛날에는 시골에 이제 공동 화장실처럼 이렇게 운영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집집마다 다 있지만은, 그래서 거기 분뇨통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작전이, 군대가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분뇨통에서 나왔던 분인데, 이분의 이제 아드님을 제가 이제,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나중에 연세가 이제 드시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이제 아드님을 제가 이제 남원에서 이제 강성마을에서 직접 그 몇 번 뵈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군인들이 왜 소금을 뿌렸냐. 그러니까는 자기도 이유를 모른대요. 근데 이제 그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제 홍기가 붙지 말라고 이렇게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소금을 뿌렸다는 얘기도 하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토벌작전인데요. 지리산 토벌작전도, 그러니까 군 토벌작전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일사후퇴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중공군이 밀려오고 또 계속 다시 또 전진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이제 전선이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럼에도 이제 후방은 여전히 치안이 불안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미수복지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리산 토벌작전을 다시 이제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각 지역에 있었던 빨치산들이 지리산으로 이제 다 응거를 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대규모 이제 그런 게릴라 작전에 이제 그래서 펴게 되는데 1951년 1월에 이제 벤플리트 장군이 이종찬 참모총장에게 그 백야사 작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 8군 사령부는 이제 서울대 본관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선엽에게 이 작전권을 줘요. 그래서 이제 백선엽이 여기 보시면은 작전명은 지잡기 작전으로 결정이 됐고 쭉 보시면 백선엽의 이름을 따서 백야전전투 사령부라고 이제 명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벤플리트가 백선엽에게 당신이 터벌 작전을 굉장히 그 전투 능력, 수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백야사 작전에 그런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전쟁 이전에 터벌 작전 때 백선엽이가 이제 거기 또 지휘관으로 자기가 자청해서 가기도 했었다고요. 그리고 뭐 간도 특설 때 그런 뭐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뭐 수행하는 데는 그러니까 벤플리트 입장에서는 뭐 그런 사령관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벤플리트가 백선엽에게 게릴라전 경험이 많다 하니 작전을 맡아 주어야겠다. 면서 이제 토벌 작전을 이제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리산 토벌 작전을 펼치게 되고 여기 보면은 백선엽이 이제 간도특설 때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군 그 지휘관들 중에 일본군이나 간도특설 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리산 토벌 작전 때도 간도특설 때 있었던 사람들을 주요 지휘관으로 세워서 작전을 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더 많은 피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토벌부대 주력으로 활용을 하고 수도사단 소속 기갑연대장 이용 그리고 박춘식 이동하 등이 이제 간도특설 때 출신이고 뭐 수도사단장 송여찬은 일본군 오장 출신 그리고 제주 4.3 때 구연대장을 지냈던 인물이고 이 외에도 지리산지구 전투경찰 사령관 이제 신상묵은 일본 헌병 출신에서 부사관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인 군조에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백야사 작전에 참여했던 백선엽, 송여찬, 최영희, 김용배 등 4명의 군 지휘관 모두 육군 참모총장까지 영전을 합니다. 당시에 보면 이제 지리산 작전 중에 지리산 토벌 작전 중에 이제 수많은 이제 그 투항 공고 전단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때 이 B라는 국내에서 제작을 못해서 일본에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비행기로 싣고 와가지고 지리산에 뿌렸었어요. 1000만 정도의 전단이 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의 그 전단지가 지리산 전역에 뿌려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고 투항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걸 이제 안 믿고 계속 지리산에 남아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군 토벌 작전의 가장 기본은 겨울에 작전을 펴는 거예요. 겨울에 작전을 펴야지 나뭇가지도 또 다 이제 앙상하고 하니까 숲속에 들어가 있어도 보이잖아요. 항공편 이렇게 다니면.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부족하고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특히 군 토벌 작전이 많이 있었던 거고, 지리산 토벌 작전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12월, 원래 이제 작전 계획은 12월 1일인데 12월 2일 날 작전이 처음 시작을 해서 그 이듬해 3월까지 이제 작전을 펴게 되는 거니까. 백야사의 지리산 지구 포위 작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 그림 좀 보시면 지리산 둥글게 있어가지고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보면은 수도사단하고 8사단하고 이제 작전을 피게 되고, 지리산에 에워싸 가지고 작전을 펴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경찰대대가 뒤에서 이제 후방에서 또 지원을 하고, 그 군 토벌 작전에서 거기에 이제 군을 이제 빠져나가고 후방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액들, 입산자들이 이제 경찰대대가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토벌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수도사단은 원래 이제 전방에 있었는데 전방에서
배편으로 해가지고 지리산으로 들어오는 거고, 8사단은 이제 육로를 통해서 지리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백야사 작전의 성과와 민간인 피해인데요. 백야사 작전은 비무장 입산자도 토벌 대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나이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도 있었고, 부녀자도 있었고, 젊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다 비무장 입산자들도 그냥 토벌 대상으로 간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거기서 이제 토벌 작전 중에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산간 마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빨치산으로 분류 처리됐습니다. 당초 이제 백선엽이가 이 작전을 처음 맡아서 시작할 때는 빨치산의 규모를 4,000명 정도로 추산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백야사의 총 전가는 사살이 6,000명, 6,600명, 포로가 7,000.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공관사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9,000여 명이 사살된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백야사 작전도 1기부터 4기 작전이 있었거든요. 그 12사단 작전과 유사하게. 4기 작전을 제외하고 사살이 7,700명, 국방부 기록에는 생포가 7,900명, 기순이 500명, 뭐 이렇게 전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작전에서 모두 11,000명이 사살되고 10,000명이 이제 생포되는 그 전가를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빨치산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무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백야사 작전에 참여했던 공국진 작전 참모였던 공국진이 나중에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리산이 4개도 9개 군입니다. 주민만 20만 명인데 이 양반은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적이라고 했고 강주에 포로 수용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개시하던 아이나 부녀자를 다 적으로 만들어 포로로 데려오는데 트럭에 싣고 강주까지 후송하면서 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국내전에서 동족생전을 하고 있는데 양민과 적을 가려 취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북 땅에 가서 팔로군 토벌하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냐고 이제 자기 이제 항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엄동설안에 우리는 파카를 입고 히터를 해도 추운데 수많은 양민들이 강주 갔다가 반수 이상이 죽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장군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가 있었고 지금과 같으면 욕 많이 먹었을 거라고 뭐 이렇게 증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강주에 포로 수용소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국진도 지리산 토벌 작전을 바로 앞두고 강주 포로 수용소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고 백선엽도 나중에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지리산 토벌 작전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강주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록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포로로 계셨던 그 분들의 증언에서도 그건 아니고 1951년에 강주 중앙 포로 수용소가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이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빨치산 포로 수용소인 강주 중앙 포로 수용소. 강주 중앙 포로 수용소는 51년 6월에 처음 창설이 됐습니다. 51년 12월에 강주 중앙 포로 수용소가 설립됐다는 기록도 있으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기록인 것 같아요. 백선엽도 그렇게 자기도 주장을 하고 공국진도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이분도 직접 만났던 분인데 1951년에 생포됐던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그 전북 도당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51년 5월달에 생포가 돼서 5월에 생포돼서 그때 7월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그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졌다고 자기들 강주로 갈 거라고 이런 얘기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그 빨치산으로 생포됐던 분들이 자기들은 이제 강주에 가면은 오히려 더 낫다. 전쟁 포로로 자기들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을 것이다. 이북으로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증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저 백야사 작전 그 시기하고는 맞지는 않는 거죠. 조금 이게 그 구술을 했던 내용인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1년 5월 한 10며칠 될 것이요. 순창 쌍치 옥산면에서 잡혔어. 전주 북중에서 조사받는데 8사단이 전방으로 간다고 하더라고. 거기서 고향 부른 게 고창이라고 했지. 고창으로 보내졌어. 고창 경찰서로 보내진 것이지. 임실 사람은 임실로 보내고 완주 사람은 완주로, 진안 사람은 뭐 해당 지방으로 다 보내버렸어. 나도 고창 경찰서로 온 것이요. 그러다가 정읍 지원으로 넘겼는데 좀 더 큰 사람은 전주 지법으로 보냈어. 여기서 이제 좀 더 큰 사람은 산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그런 조금 더 뭐 간부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요. 그때가 51년 7월이야. 전주 형무소에 있을 때 강주에 빨치산 포로 수용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재판 받기 전에 고리 가면 어쩌네 저쩌네 그런 여론이 있었지. 포로 수용소 가면 우리는 다 이북으로 간다. 뭐 그런 소리도 했었어. 포로 대우 받으니까. 그래서 형무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 이미 이제 강주 중앙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는 얘기들을 그렇게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지리산 토벌작전을 앞두고 사실 이제 후방 토벌작전을 앞두고도 빨치산 포로가 굉장히 많이 생포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토벌작전 중에. 그러니까 1950년대만 해도, 50년 10월, 11월 때만 해도, 빨치산 포로의 개념이 조금 약했었어요. 그래서 직계 처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51년으로 넘어가면서 포로로 생포된 분들은 이제 포로 수용소로 이제 보내지는, 그런 건데, 당시 이제 그 포로 수용소가 만들어졌던 것은 국군 11사단으로부터 작전에 인계받았던 8사단하고 경찰의 토벌작전 중 생포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3파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완전한 추세를 보이면서 군경의 칼날은 내부의 적으로 좀 더 깊숙이 향했고, 빨치산으로 붙잡힐 포로의 증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1950년 강주 학동일대 시가지 모습인데요. 강주 중앙포로수용소가 지금의 전남대병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남대병원,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서부터 전남대병원 그 일대가 이제 강주 중앙포로수용소였는데, 저도 집이 본가가 강주예요. 근데 사실 저도 몰랐었어요. 장기수 선생님들을 만나고 구슬 받으면서 강주 중앙포로소의 존재를 저도 처음 알았었고, 굉장히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내가 내가 다녔던 그런 공간에 그런 대규모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 얘기를 듣고, 여기 보시면 조선대학교 정문 건너편에서 전남대학교 병원에 이르는 구간이 중앙포로 수용소 터로 활용됐다. 당시 이곳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간호전문학교, 현 전남대학교 간호학과가 위치해 있었다. 때문에 환자 치료에 용이했다. 강주중앙포로 수용소가 이곳에 설치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현 강주 전남 병무청 자리에는 강주중앙포로수용소 본부가 설치돼 포로들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강주에 빨치산 포로수용소를 설치한 건 지리적인 이점도 작용했다. 전쟁 초기 국군 11사단에 의한 토벌작전이나 12월에 시작된 백야사 군경 토벌작전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작전이 이루어졌고, 11사단 사단본부나 백야사 작전사령부 모두 전북 남원에 위치해 있었다. 남원과 강주는 차량으로 1시간 30분 거리로 빨치산 포로들을 지리산 지구에서 벗어나서 도심지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에 이제 그런 대규모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던 거고, 나중에 빨치산 유격대들이 중앙 포로 수용소도 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의에 그쳤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앙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던 분도 계세요. 한 두세 분 정도가 탈출했는데, 그게 이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딱 한 번 개구멍을 통해서 이제 탈출한 경우인데,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지만, 이분이 다시 이제 또 입산을 해요. 입산을 해가지고 또 빨치산으로 활동을 하세요. 근데 이제 입산해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았고, 금방 이제 비트, 이제 비밀 아지트의 빨치산 용어인데, 이제 트가 발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사살이 됩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하얀 건물, 뾰족뾰족한 건물이 이제 조선대 본관이고요. 1950년에. 그때 이제 조선대 본관이
지금은 이제 계속 지금은 길잖아요. 근데 저때 당시는 저만큼이었고 계속 증축을 하면서 이 본관 건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마 제가 추정하는 건데 여기가 간호전문학교 위치가 이 정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조금 희미하게 조금 큰 건물이 보이시잖아요. 이 언저리에 아마 중앙포로소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포로수용소 정문의 모습인데 중앙포로수용소는 1수용소하고 2수용소로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대병원에 지금도 전대병원의 그 팔병동 옆에 가면은 그 언덕같이 큰 조금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팔병동 이쪽에서 보시면은 그쪽에서는 조대 본관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팔병동 이쪽 산 너머에서는 이제 조대 본관이 보이거든요. 그쪽에서는 2수용소가 있었고 이 조대 본관이 보이지 않는 이쪽에서는 1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1수용소가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포로가 늘어나면서 2수용소를 다시 이제 또 만든 거예요. 수용소를 더 늘린 거죠. 여기 보면은 사진에 2수용소에 보면은 그 아이도 있잖아요. 아이도 있고 뭐 그거 보는데 1수용소는 이제 남자만 있었고 2수용소는 여사도 같이 있었어요. 여사는 이제 여자들이 생활하는 수용소인데 여사에서 그 어린이들이랑 같이 이제 엄마들이랑 같이 이제 그 이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수용소 전문에 이렇게 아이들 사진도 같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조선대 본관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언덕이에요. 이 언덕이 여기가 아마 지금 이 자리는 팔병동이 아마 위치한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으로 넘어가면 1수용소가 있었고 여기는 1수용소 원래 만들어졌었고 여기 이제 정문 그리고 입용소가 있고 원래 이제 이 통로 중앙 통로가 있고 이게 이제 천막이에요. 수용 천막이고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병동이 있었어요. 환자 병동들. 1수용소, 2수용소 포로들이 같이 환자들이 치료받는 공간이었었고 원래 1수용소는 칠사장이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이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칠사장에서 음식을 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식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연대 그 포로 수용소 같은 경우도 군 편제처럼 비슷하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개 연대 또 1개 연대 이렇게 각각의 연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천막에 이 천막 하나가 소대가 되는 거고 이 3개가 합쳐서 중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에서 4개까지가 1개 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대 본부가 있는 간부들이 생활하는 수용 공간이고 여기 이제 중화기가 있고 여기 이제 간호학과 기숙사가 있다고 이제 이건 제가 그 수용소에 계셨던 분들의 구술을 통해 가지고 이 복원을 시킨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억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수용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가 여사였고 여기 남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여사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는 그런 공간이고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중앙포로수용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4만 8천 명 정도가 수용이 됐다 그랬잖아요. 한 2년 6개월 정도 운영이 됐었거든요. 2년 6개월 운영되는 기간에 전체 인원이 한 4만 8천 명이 됐던 거고
상시 수용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10,000명 정도가 1수용소, 2수용소에서 이제 각각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우선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다 여기에는 그 포로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통제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군 헌병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이 자체적으로 생활하고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주중앙포로수용소에서 재판받았던 재판 현황인데, 미군 문서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이건 이제 10월 28일 하루치의 기록이에요. 보시면은 뭐 5년이야, 뭐 최대 15년, 20년이야, 무기 사형, 뭐 이렇게 해갖고 10월 28일 날 총 74명이 재판을 받았다는 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남녀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있는데, 미군 문서에 따르면 1952년 10월 28일 24일 기준으로 해서 빨치산 총 수용 인원은 948명 가운데 강주 형무소 이감자 407명을 제외한 541명 중 총 252명의 선고가 이날까지 확정이 됐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월 28일 하루 동안 재판을 받은 포로는 74명이다. 쭉 보시고, 근데 이게 이제 1950년 10월 28일 날 재판 건수가 74건인데, 10월 16일자 미군 문서에는 하루 평균 재판 건수가 30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엘버트 윙 대령이 빨치산 포로에 대한 재판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병력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장을 하고, 이에 이제 법원은 하루에 한 100명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이제 회신을 또 다시 줘요. 그래서 2주일여 뒤인 10월 28일 재판이 74건으로 늘어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30명 뭐 이렇게 내외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재판 건수가 늘어나고, 나중에 이제 그 장기수 선생님들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우스갯소리로 앞줄 사형, 뒷줄 무기 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엉터리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다고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가정과 절차 없이 재판이 이루어졌겠어요. 강주중앙포로수용소의 운영인데, 앞서 제가 설명을 확인했었습니다만,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된 강주중앙포로수용소는 1수용소하고 2수용소가 각기 운영됐다. 수용소 내 천막 1개가 1개 소대가 됐고, 3개 천막이 모여서 중대가, 그리고 9개 천막이 대대가 됐다. 그리고 3개 대대가 모여서 1개 연대를 구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한 천막의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수용이 됐어요. 1951년 12월, 그러니까 백아사 작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리산 대공세 때 포로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70명까지도 수용이 됐었고, 이듬해 이제 포로가 주면서 한 천막에 40명 정도가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수용소 하나가 연대가, 2수용소 하나가 연대고, 여기에 이제 여사와 병사가 아까 이제 설명했던 듯이 그 있었고, 병사는 1수용소, 여기에 이제 여기 병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수용소 내에 병사가 있는 건데, 1수용소, 2수용소 그 포로들이 다 이제 병동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리고 1수용소에서 2수용소에서는 각각 다른 그 내부의 규율이나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2수용소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2수용소에 계셨던 분들이 1수용소의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몇몇 포로들은 2수용소에 있다가 1수용소로 이렇게 옮겨가신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뭐 그런 식이고, 군 편지를 띄고 있었던 중앙포로수용소는 각 수용소의 최고 책임자 연대장이 있었고,
그 아래 부연대장과 연대본부 부관, 그리고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의 지휘 체계로 내려온다.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일과가 시작됐고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점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1952년 2월 제1수용소 연대장 김홍구가 군사재판을 넘겨지면서 부연대장 신흥섭이가 연대장을 맡게 되고 대대장인 이육이 부연대장이 되게 됩니다. 이육은 북한인민군 군단포 대대장을 지냈던 굉장히 그 영관급 출신의 고급 간부고, 나중에 이제 백선엽이 해고록을 내면서 백야사작전의 성과를 언급을 할 때 이육의 생포 사실을 거기다 기록을 해요. 그 백야사작전에서 이제 이육이 잡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육이 이제 일수용소에 이제 그 연대 간부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또 재밌는 일화가 이 광주 중앙포로수용소 수용소장이 송인섭인데, 송인섭 당시는 소령이었었어요. 군 헌병대 소령이었고 나중에 이제 중령으로 이제 금방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데, 이 이육하고 송인섭하고는 일제 때 또 인연이 있었어요. 한경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함께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송인섭이가 이육을 불러내가지고 전향을 해라. 전향을 하면은 목숨은 살 수 있게끔 자기가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육은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를 했었고,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고 군사재판 받고 광주 형무소로 이제 그 이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총살형을 당해요. 그 다음에 여사인데, 이 수용소는 남사하고 여사하고 구분되어 있었고, 일개 대대 규모의 여사에는 400여 명의 여성 포로들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경찰서 소속 여경들이 이들을 별도로 이제 관리를 했었고, 광주 시사에는, 이게 1980년에 나왔던 시사인데, 광주 중앙포로소에서 수용된 여성 포로가 3,800명에 이른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용소 수용 인원이 통상 4,5,000명, 1수용소에 4,5,000명, 2수용소에 4,5,000명 해서 이제 상시 수용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됐었으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할 때 3,800여 명의 그 여성 포로들은 아마 광주 중앙포로소에서 정체 운영 기간에 그 포로 규모가 아닐까 이제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중앙포로소 수용소 생활인데요. 이것도 미군 문서에서 제가 발견을 한 건데, 1950년 10월달 사망자 현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장기수 선생님 이제 그 구술을 중앙포로 수용소에 계셨던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러니까 병사에 이제 그 환자들이 이제 있잖아요. 아까 그 일수용소 내에 있었던 그 병사가 있었는데, 거기 아침에 일어나면 있어 하고 외쳤답니다. 그 있어가 사망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명, 3명씩 그 천막 내에서만 그렇게 이제 사망자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미군 문서에서 10월 사망자 현황을 보게 되면 1일에 1명, 2일에 3명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15일까지 해가지고 몇 명이야? 24명인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중앙포로소에서 환경은 극히 열악했다. 구타 고문은 말할 것도 없고, 배고픔 역시 산속 생활에 뒤지지 않았다. 포로 1인당 하루 쌀 1억 5작이 제공됐고 부식부로 시판이 쓰였다.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먹을 것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병사가 각 천막에 있어 하는 소리가 들렸고, 여기 둘 여기 셋이 외쳐졌다. 간밤에 사망한 이들의 숫자다. 제가 이거 땡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이름을 발견했네요. 어쨌든 제 논문에는 다 공개가 되어 있긴 한데, 임방규 선생님은 먹을 게 없고 기력이 쇠약한 상태에서 말 한마디 않고 몸부림도 안 치고 죽는다고 증언을 했다.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다. 1952년 10월 16일 현재 병사에 수용된 환자는 198명으로 집계됐다. 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망자가 24명.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 비타민 결핍, 이질 등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식사가 제공되지 못한 까닭이다. 미군 보고서는 10월 사망자가 전달인 9월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망자 총합이 단순 줄어든 것은 사망 인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식단과 의약품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 등으로 인해 포로들이 사망했다고 기록했다. 10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10월 사망자가 9월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들의 포로들의 이제 모습을 잃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망 원인 이런 것들은 미국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였고, 거기에도 영양실조, 비타민 결핍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어요. 충분한 식사 제공 못해서 뭐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미국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강주 중앙포로 수용소 이것도 굉장히 수용소 내에 있었던 굉장히 저는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제 봤는데, 중앙포로 수용소는 먹을 것이 늘 부족했다 때문에 가난한 헌병들은 포로들과 함께 수용소 밖에 나가 개구리와 뱀을 잡거나 쑥등을 캐와 음식을 해먹기도 했다. 수용소 인근 민가에서 얻어온 된장이나 양파 등과 함께 드럼통에 한꺼번에 넣고 삶은 뒤 아픈 환자들에게 먹였다. 이마저도 건더기를 헌병들이 먹고 그나마 남은 국물을 허약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먹였다. 잡탕이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수용소 밖에 나가 개구리 등을 잡는 건 1952년 1월 1수용소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2수용소에도 그해 8월경에 몇몇 포로들이 수용소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다. 이제 민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이 수용소에 계셨던 분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개구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오는데, 개구리, 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와요. 근데 이 수용소에 계셨던 분의 증언에서도 똑같이 이 민가에서 음식을 구해오는 그 구술을 제가 받았었는데, 이때는 이제 고추, 그러니까 이 계절 차이도 느껴지는 거예요. 5월하고 8월하고. 그래서 8월에 나는 것들을 이제 민가에서 얻어가지고 이 드럼통에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서 이제 그걸 먹는 그런 내용도 이제 증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수용소에서는 포로들에게 한시의 상념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늘 무언가를 지시했다. 정원부에선 노래를 부르고 2주일에 한 번씩 방공 영화도 시청했다. 또 미화 작업을 한다면 천막 사이사이에는 물론 천막 내 통로를 매일같이 닫고 정돈했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 할 일이 없으면 벽돌을 반드시 세우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끝나면 옆으로 세울 것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상념을 못하게끔. 이들에겐 끊임없이 일거리가 주어졌다. 여기 보면 이제 미화 작업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언덕이잖아요. 언덕인데 여기 언덕에 평화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포로들이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육, 아까 전에 이제 이육 소장 연대 간부 얘기를 했는데, 이육의 지시로 이 평화라는 글씨를 쓰게끔 했고, 그래서 여기에 돌로 평화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그 뭐 페인트 같은 걸 칠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문에서 이 평화 글씨가 바로 보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덕이 바로 있으니까 그 평화라는 글씨. 강주 중앙포로 수용소 신문 과정인데요. 먼저 이제 터벌작전 과정에서 이제 빨치산 포로들이 이제 생포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최초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임시 수용소에서. 기본적인 신상 조사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산에서의 어떤 소속이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군 정보과로 그 조사 기록을 넘겨서 또 2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감찰대원, 여기는 이제 군 정보과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군 정보과에서 직책 명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이런 개인의 기본적인 신상을 적는 거죠. 그 이제 직책 명단을 감찰대원 쪽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감찰대원에서 그 직책 명단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조사한 내용을 군 정보과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군 정보과에서 조사를 다시 군 검찰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종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강주 중앙포로 수용소에는 전혀 뭐 이 빨치산하고 관계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증언을 보면은 거의 반수 이상이 뭐 빨치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냥 그 평범한 주민들이라 이런 뭐 얘기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군사 재판하고 민간 재판하고 나눠져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제가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 구술을 들어보면 어떤 기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어떤 산에서 간부로 있었다거나 빨치산 활동 경력이 뭐 길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군사 재판으로 넘긴다거나, 아니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그 말씀으로는 뭐
뭐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일 수는 있는데 그냥 한 뭉치는 군사재판, 한 뭉치는 민간재판 이렇게 넘겼다고 그렇게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민간재판은 각 지역의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는데 군사재판은 그 무덕전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강주 상무대 자리, 도청 바로 앞에 있는 상무대, 옛날 그 상무관이죠, 상무관. 그 자리가 이제 무덕전,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60년대까지 사진을 제가 본 것 같은데, 한옥집으로 된 그 무도관 같은 그런 데인데, 그 일제 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임시 재판장으로 쓰였던 군사재판을 했던 자리인데,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강주 형무소로 이제 다 이감이 돼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던 군사재판을 넘어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강주 형무소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나중에 중앙포로 수용소 설명 말미에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주 중앙포로 수용 명칭 변경인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뭐냐면 1952년 6월 이전에 강주 중앙포로 수용소가 명칭이 한 번 변경이 돼요.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포로를 이름을 빼요. 강주 중앙 수용소라고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전쟁 포로로 분류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게 이제 6월 이전에 한 차례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중앙 수용소로 변경이 되고, 이것은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민군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고, 특히 이제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포로의 지위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었습니다. 한국전쟁기 유엔군 간활 포로는 17만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이제 5만여 명의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전쟁 초에는 민간인 억류자든 그리고 북한 그 인민군 정규군이든 다 전쟁 포로였었어요. 분류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 포로로 묶어가지고 그 수치를 통계를 했었는데, 1951년 11월에 이러한 방식을 바꿔서 민간인 억류자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간인 억류자가 분류가 되는 건데, 그러면 1951년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 1950,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쟁 포로 교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장전협정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포로 교환이 51년 6월 말부터 이 포로 교환 문제가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교환할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대1 교환을 주장을 했던 거고, 뭐 유엔군 쪽에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교환을 하자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는 아직 북한에 있는 포로의 규모가 몇 명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유엔군에서는 최대한 남한에 억류된 포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1대1 바꾸든 뭘 하든 간에 나중에 협상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51년 중하순 이후에 이제 민간인 억류자를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1951년 7월부터 북한에 억류된 포로가 유엔군이 생포한 포로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억류자를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분류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 유엔군은 북측에 억류된 포로의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포로 교환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포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51년 여름 북측에 억류된 포로 규모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국은 당초 민간인 억류자까지 북송하려는 의중을 갖고 있었다. 이는 1951년 7월 4일 무초 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초는 서신에서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 북한군에 의한 강제로 동원돼 포로가 된 한국인들이 약 4만 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인 억류자를 이제 지칭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들을 북한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의지에 반해 강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미 국무부에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봐서도 미 국무부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예측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 육군 심리전사령관 로버트 맥클레어가 이제 포로 의사에 대한 자유 송환
정책을 제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포로 개인의 의사에 통해서 북으로 갈 건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중립국 선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국으로 가는 사람은 중립국으로 가고, 남한에 남한 사람은 남한에 가고, 북한으로 가는 사람은 북한으로 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저기 돼가지고 자유송환 정책이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1951년 12월 달에 유엔군하고 북측하고 이제 처음으로 포로 명부를 교환을 처음 하거든요. 이 시기에. 유엔군이 제출한 명단은 13만 2천, 그리고 공산 측에서는 11,000명,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이 교환 정책도 당연히 변경을, 유엔군에서는 이제 변경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전체 교환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고 51년 1월에 자유송환 문제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 안건으로 제시가 됐고, 자유송환에 대한 북측의 반발로 협상의 난항을 거두면서 이제 중립국 선택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주 중앙 포로 수용소의 명칭 변경은 이 민간인 억류자에 대한 미군의 입장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결국 이는 유엔군의 민간인 억류자 분류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포로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미비에 따른 것이 아닌 애초 어떤 의도성을 갖고 이루어진 작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들게 하는 거죠. 북한 정규군 빨치산 포로인데요. 그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패퇴하면서 이북으로 넘어가다가 입산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북한 정규군이잖아요. 그 지방 자액이나 이런 저기가 아니고, 이분들도 이제 중앙 포로 수용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수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규군이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이분들은 이제 전쟁 포로로 간주가 돼야 돼요. 근데 중앙 포로 수용소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들도 다 빨치산 포로로 분류를 했었고, 물론 거기에서 그 중앙 포로 수용소에서 거제 수용소로 옮겨간 분들이 계세요. 150명 정도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정규군으로 해서 이제 거제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여전히 많은 수의 북한 정규군들이 중앙 포로 수용소에 계셨고, 이분들은 모두 다 빨치산, 여기 보면은 그 송인섭 수용소장은 인민군 출신 포로들이 정규군 출신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인민군 출신 입산자들은 빨치산 조직들과 같이 합세해서 지리선을 거점으로 이북으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 각종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라면서 인민군이 아닌 빨치산이라는 호칭을 단 것이라고 이제 송인섭 소장이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빨치산 포로의 신분가지인데, 빨치산 포로들은 전쟁 포로임에도 포로의 신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제 제네바 협정에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건데, 이것은 이제 정규군이 인민군 출신 빨치산 포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적용을 받았고, 그래서 국방경비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0만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했고, 경우에 따라서 증거 승낙도 가능했다. 빨치산 포로는 전쟁 포로임에도 포로 대우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처우와 재판에 대한 국제 감시는 전무했고, 혹여 있더라도 국내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제재가 불가능했고요. 그러니까 거제 포로 수용소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오히려 훨씬 더 잘 됐었어요. 물론 포로들끼리의 그런 반목이나 갈등, 반공포로, 친공포로끼리 이렇게 뭐 어떤 사람들이 죽이고 이런 내부에서의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런 뭐 국제사회에서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앙 포로 수용소 포로들이 이제 훨씬 더 엄혹하게 조금 다뤄진 측면이 있었고, 인권 탄압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더욱이 이제 인민군 출신 포로들 같은 경우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마땅히 이제 전쟁 포로로 분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질 못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한 150명 정도가 이제 그 심사를 통해 가지고 거제로 이제 옮겨가신 인민군 포로들이 있지만, 그분들 외에도 더 많은 수의 인민군 출신 그 포로들이 강주 중앙 포로 수용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빨치산 포로들은 포로 교환 등 정전협상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었고, 당시 전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위의 변화가 이렇게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빨치산 포로 수용소 폐쇄인데요. 광주중앙포로수용소는 열악한 환경과 처우, 그리고 민간인 다수 수용 등이 지적되면서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이를 의식한 이승만은 1952년 12월 수용소를 전격 방문. 이후 광주중앙포로수용소 이승만 지시에 따라 국방부 6번, 헌병사령부, 경찰청으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서 최종 폐쇄된 것으로 확인이 기록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헌병 50년사에서는 1952년 12월에 광주를 방문 이승만의 해체 지시에 따라서 폐쇄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광주시사에서도 이승만의 용단의 포로들을 다 석방시키고 폐쇄했다. 그래서 1953년 3월 28일까지 모든 포로를 석방하고 이 날짜로 중앙포로수용소는 해체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분은 이제 이분이 광주중앙포로수용소의 마지막 군사재판을 받았던 분이세요. 다 재판받고 다 넘겨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4분이서 남아가지고 군사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재판받았던 시기가 52년 11월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분 주장으로는 자기들이 재판받고 폐쇄가 됐기 때문에, 폐쇄가 됐으면 1952년 11월에 폐쇄가 됐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이 수용소는 먼저 폐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수용소에서 천막들이 이제 그 재판 넘겨지고 다 저기 하면서 포로들이 이제 재판을 넘겨지고 천막들이 이제 철거가 되고, 마지막 남은 4명의 포로가 최종 군사재판을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주중앙포로소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2년 6개월 남짓된 그 수용소에 가 결국 이제 폐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지리산 토벌작전 이후에도 군 토벌작전은 계속 있었어요. 정전협정 나고 난 다음에도 몽구스 작전이라든가 페렛 작전이라든가 이런 지리산 토벌작전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포로들이 또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 포로 수용소가 또 만들어져요. 남원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소규모로 만들어졌던 거고, 이를테면 이제 약간 임시 수용소 같은 개념으로 이제 남원에 만들어졌던 거고, 광주 중앙 포로 수용소는 그거하고 조금 더 완전히 이제 규모 면에서 완전히 다른 적이고, 여기는 이제 그분의 구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우리는 간부니까 제일 마지막에 내보내더라고. 나 이육하고 정규군 소대장 또 대대장 했던 이남 사람 4신가 남았어요. 그때 이 생각하면 참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치사장도 없으니까. 이제 치사장도 다 철거가 된 상태였었어요. 치사할 사람도 없으니까 헌병이 먹다 남은 거 조금 주고, 산에서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거기서는 먹을 게 있어야지. 물밖에 없지. 눈만 감으면 옛날에 먹던 생각만 나고 도는 거야. 3, 4일 걸렸을 거예요. 아무도 3, 4일 걸렸다는 것은 이제 재판 대기하는 기간이 이제 3, 4일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고, 아무것도 못 먹었지. 나중에 헌병들이 몇 사람 갖다 주는데 그걸로 돼요.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천막 하나에 이제 4명이 이제 대기하면서 재판을 대기했다는 그 말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순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3, 4일 기다렸지 않았나. 눈만 감으면 옛날 먹던 생각나고 하늘에 도는 거예요. 처음 경험이었네. 인생에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 포로수용소에 마지막 대기하던 그때하고, 산에서 총 맞아 죽을 뻔했던 그때하고, 그리고 재판받아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증언이고요. 이분들 군사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고 옮겨지냐. 광주중앙포로소에서 이제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은 광주 형무소로 옮겨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 가사인데 이게 임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 2개가 있는데 1사하고 2사하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1방에는 170여 명 사형수가 있고, 좀 더 작은 방에는 이제 80명이 수감됐고, 1950년 10월 16일자 미군 보고서는 빨치산 사형수들이 광주 형무소에 2개 큰 사방에 가득 찼다고 기록했다. 또 광주중앙포로소의 광주 형무소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점을 지목하며 빨치산 수감자들의 수용 위치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들은 결국 광주 형무소에 총살형이 집행됐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광주 형무소가 산수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원 근처. 아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주중앙포로수용소가 전대병원 자리에 있었고, 학동에
그 조대 바로 정문 건너편부터. 그리고 강주 형무소는 산수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가 될까요? 그 정도 거리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주 산수동 농장다리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그 농장다리 근처에 이제 옛날에 형무소가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각하동 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그게 이제 우려된다고 이제 미군 문서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중앙포로수용소하고 강주 형무소가 가깝다.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제 뭐 기록들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강주 중앙포로수용소에서 그 강주 형무소로 다 옮겨지고 난 다음에 다 총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7분이 무기로 감형이 돼요. 최종 7분이. 근데 그분들은 이제 왜 감형이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7분 중에 5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2분은 지금 살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2분을 다 만났었고, 제가 이 논문에도 그 2분들이 다 증언들이 다 녹여져 있는 그런 논문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 나오면데 좀 읽어볼게요. 전쟁포로의 발생은 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자행된 마을 소개작전 중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잃거나 빨치산 포로 지목돼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다. 노인과 부녀자, 아이들까지 입산재난 이유만으로 포로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생포되거나 총살되는 이들은 군경의 정가로 둔갑하기도 했다. 한국전쟁기 토벌과 학살, 민간인 억류자는 늘 병존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 권력은 하나의 신념, 하나의 체제, 하나의 국민만을 강제했다. 이러한 틀을 거부할 경우 빨갱이로 지목돼 탄압의 대상이 됐다. 한번 낙인 찍힌 이들은 국가 권력의 감시 속에서 끊임없이 재사회화 과정을 거쳤다. 한국전쟁기 빨치산 포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전쟁은 국민과 비국민을 물리적 폭력 속에 구분했고, 그 절대적인 기준은 반공이었다.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 체제 안에서 빨치산 포로에 대한 탄압과 폭력은 애국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일반적이며 끈질겼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왜 썼냐면, 그 빨치산 포로들이 나중에 형무소로 가고 난 다음에 이 형무소가 이제 나중에 교도소라는 명칭이 변경이 되는데, 그분들이 전향 공작의 대상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장기수 생활을 하시고 자익범, 사상범인데, 국가 권력에서는 이분들이 어떻게든 전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반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향서에 사인을 하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다 이제 강제 전향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개중에 이제 끝까지 30년, 40년을 그렇게 복역 생활을 해요. 그걸 거부하고, 전향을 거부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40년 교도소 내에서 그 엄청난 폭력과 인권 탄압의 그런 현장에서, 그리고 독방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이분들 이제 전향을 거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뒤에 말미에 이런 좀 언급을 한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